가겠습니다. 새민주주의 전남교육 감사합니다.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제7기 전남학생회의 의장 박건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주아입니다. 민주주의에서의 교육의 역할과 K민주주의 시대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윤영배 전 헌법재판관님과 직접 이야기해볼 수 있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비롯해 전남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사회자와 더불어 전남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대표 질의해 주실 제7기 전남학생회 학생의원도 함께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조형서 의원님, 하민지 의원님, 박예은 의원님, 김정훈 의원님, 조영준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는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 질문에는 약 1000여 명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높은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들은 크게 재판관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과 민주주의, 헌법, 교육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은 이미 다른 강연에서 재판관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기에 다른 질문들과 연결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비슷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전남 교육공동체를 위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질문을 여쭤보고자 감사의 인사말을 생략하는 점과 호칭을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으로 하는 점 등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7기 전남학생회가 묻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이 답변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 첫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 운영위원장 무안고등학교 황민지라고 합니다. 먼저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험 문항 출제에도 난이도가 중간 문제 정도가 첫 문제로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판관님에게도 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님께서는 탄핵같이 어려운 재판을 앞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던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간단합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대입식 날을 0으로 놓고 D-1, D-2, D-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아침에 일어나면 야 35일 남았다. 35일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끝납니다. 그럼 혹시 퇴임 후에 5월, 6월 달력에도 표시된 날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무식이 좋은 게 아무 표시를 안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은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부재한 원인도 생각되는데요. 재판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솔로몬 왕이 왕자에 했다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에 10번 외치면 1분이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고, 스트레스는 저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지금 합니까? 무한입니다. 네. 제7기 전남학생회 중등부 부의장 희룡중학교 김정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인 민주주의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판관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시민 정신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 정신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 정신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신 만큼 학생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지켜봤고 촛불혁명, 빛의 혁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외신의 보도도 들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극도의 개인주의, 반국가적인 사고집단이나 단체들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의회가 받은 사전 질문에서도 이런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큰 우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도 민주주의 고층 다수결 원칙이나 요란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답변하시길 훌륭한 지도자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처럼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훌륭한 지도자는 6월 3일 이후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뭐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 개인주의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뭐 이기주의 뭐 이렇게 가서 타인의 해를 끼치는 거 이건 경계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주의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지켜주고자 하는 게 국가이고 국가가 먼저 결정을 하고 국민들 당신은 따라라. 나머지는 다 개인주의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끼리 그 다양한 생각을 어떻게 뭉칠 건가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의견을 설득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묶어내는 거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럼 물론 그 지도자 선출 과정이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과정 역시도 민주주의다. 다만 모든 것은 민주주의 틀 내에서 고쳐나가야 되지 그 민주주의 틀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에 보면 초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인공이 자기를 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시베리아의 소냐의 발 밑에서 꼭 때리잖아요. 소냐의 기독교적 사랑에 설득당해서 결국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잖아요.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게 단일한 의견으로 수렴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는 거 그게 지도자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말 안 듣는다고 무슨 그까지는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민주주의 관련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온라인 조사를 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자유, 평등, 투표, 선거,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께서는 민주주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주의는 그 탄핵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저는 관용과 자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자제는 권력을 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자제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지닌 사람이 자기 힘을 아끼는 겁니다. 그거 없이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만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조나 귀족정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관용과 자제가 되어야만 그게 민주주의지.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 힘이 줄어들기 전에 다 써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 초급 단계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네, 관용과 자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다른 단어보다는 자유가 더 크게 보이시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 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선생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가짜뉴스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라는 주제 탐구 수업 중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 권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영배 재판관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가짜뉴스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허위인 줄 알고 뉴스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인지 참인지 모르고 하는 건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자꾸 이걸 막 누구처럼 막 섞어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짓인 줄 알면서 터뜨리는 거, 그게 가짜뉴스예요. 그건 당연히 규제 대상이죠. 그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걸 보호하는 나라는 없어요. 문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되지 않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허용해야 되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저쪽에서 저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토론을 거쳐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때까지는 그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심지어 참인데도 그게 권력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력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이라면 공인에 한해서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참인지 거짓인지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반론을 허용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저는 두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 교육위원장 수국중학교 박연우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판관님의 강연에서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법 제31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헌법 조문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 많은 교사분이 계십니다. 이미 수많은 사전 질문을 통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올해 초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헌법교육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도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와 책임, 자유와 질서 같은 추상적인 단어와 법률 용어들이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인 저희에게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를 실천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판관님,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간의 어떻게 인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공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공존해야만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 깨지지 않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은 뭐라고 하냐? 그런 말 있잖아요. 1등 죽으면 2등이 1등 된다고. 그 농담처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존이 아니에요. 너 아니면 내가 죽었든지 네가 죽든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교육의 목적을 뭐 서울대 뭐 몇 명 보내는 건 줄 알고 야 뭐 다른 건 다 대학에 가서 하고 지금은 내 말 따라.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가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식의 그 논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공존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방식은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우리 학급 교훈은 이거야. 너희들은 지켜. 이건 우리 때의 교육 방식이거든요. 우리 때 통했어요. 지금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거품조차도 너희들이 한번 토론해서 정해봐라.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같이 이루고 국가를 같이 이루면서 살 건가를 미리 연습해보는 거 아니에요. 뭐 교육이 뭐 거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 고등부원 한일고등학교 조현세입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 조금은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은 지난 대구대 특강에서 저널리즘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의제에 대한 충분한 근거,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조하시면서 뉴욕타임즈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은 교육기관이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판례나 해외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구대에서 말한 저널리즘에 대한 거는 미디어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미디어가 나는 대통령 후보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거다. 반론을 제시하라.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주고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언론 중에 정치적 중립이 몇세가 나는 글쎄요 그거고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그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기도 하고 교사가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사의 기본권과 그다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당 가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사는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제가 내용이 꼭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의 표현의 자유 이건 좀 더 넓게 보장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무거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잠깐 식혀가고자 일상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재판관님, 4월 4일 탄핵선고 장면은 전 국민이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상에서 알아보는 분이나 사진을 같이 찍자는 분도 계시나요? 일상에서 재판관님을 만나 뵀었다면 꼭 사진 촬영을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판관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문영배 재판관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조사해봤더니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단 쪽에는 모르겠다, 모름 등의 단어도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석열, 한해이 가장 크게 보이고 그 뒤로 헌법, 정의, 헌법재판소의 단어가 보입니다. 혹시 누가 모름이라고 답변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재판관님이 모르시는 답변을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분 알아요? 몰라요? 누구예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통령? 네. 대통령 아니에요. 이재명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저씨인 것 같아. 나도 아저씨 맞나? 자, 이분은요. 이분은 문상세 재판관인데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여기저기 설명했지만 여기를 되게 똑같이 그런지 보면서 뭐할 때? 바로 그날 운영대 재판관이 이분이 순천을 오세요. 네, 영상을 보시는 내내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70대 이상이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재판관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70대 이상이나 영상 속의 유아들처럼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을 몰라볼 순 있어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 교육 공동체가 재판관님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님에게 환영과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으로 다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과 재판관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질문해야 할 묻고 싶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문영배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전남여공학이었는데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다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남진의 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반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공부를 잘하는 반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반장을 안 했어요. 이유는 그때 제 교복이 너무 낡아가지고 남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새 MBTI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내가 뭘 것 같냐? 너는 100%이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하나는 직후 관종이래요, 관종. 그게 가족끼리 할 말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환경에 지배되거나 또 가려져 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때는, 학생 때는 내가 누구다. 나는 뭐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재능이 뭔지는 크면서 아는 거고, 또 부모가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예요. 안철수 그분은 의사예요, 의사. 컴퓨터 하지 마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제발 자식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만큼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래요. 부모님은 자기 살아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앞으로 살 미래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몰라요. 자식들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면, 저는 근데 제 자식한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네, 파워 2 문영배 재판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관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보고 감정이라는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하고 다른 건 몰라도 대화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들 친구들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아버지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뭐라 하면 제가 분명히 톤은 달아요. 안 된다. 근데 끝내 하겠다. 그러면 저는 존중해 줍니다. 저는 대화와 존중이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부모님들 꼭 붙이셔야 됩니다. 책임은 응하잖아.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그때 나를 안 말렸냐고 하거든요. 분명히 책임은 너가져라. 그 말을 하시면서 저는 존중해 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생은 자식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의 아들분이 되게 부러워지는 답변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대화와 존중,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독서가이신 것 같은데 직접 운영하고 계신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 블로그와 티나무 재판관이라는 책을 보면 다방면의 독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시나요? 그렇게 묻는 것보다는 언제 책을 안 읽으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다들 그렇게 안 하나요? 제가 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주에서 서울로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옷도 출행하고 말도 사투리 쓰고. 그러니까 이 사투리는요,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무식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 문학 전시 같은 게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걸 웬만하면 다 읽어본 거예요. 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선 그것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판사를 하면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는 뭐가 안 되고, 뭐는 뭐가 안 되고, 누구 만나도 안 되고, 진짜 제약이 많아요. 그때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그나마 책이에요. 무경험. 세 번째는 판사는 참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유죄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무죄면 무죄예요. 무기징역과 무죄가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근데 그걸 우리 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소신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봤다. 근데 책을 보면 제가 볼 때 한 2,000권 읽은 것 같아요. 2,000권 정도 읽으면 저는 지난 총선 결과를 봤었거든요. 저는 총선을 민주당 계열이 170석, 국힘 계열이 110석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건 제가 공개 석상에서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그게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여론조사에 보면 국힘이 앞선다 막 이랬잖아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내 데이터를 보면 이게 나올 거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민주당 쪽이 175석, 국힘 계열 쪽이 108석이가 나왔어요. 그거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책을 계속 읽으면 또 당연히 책을 읽고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책만 읽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사체에 도달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접근을 누구나 다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거, 그게 도서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도서관을 막 짓자는 정치 그룹이 있고 짓는 도서관도 운영 못하게 하는 정치 그룹이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강연에서도 책 3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남 교육가족에게로 추천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을 추천한 거는 그겁니다. 로스쿨생들한테 추천한 책이 죄와벌 법의 정치 국민 심서였어요. 그러니까 뭐 죄와벌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한 초인 사상, 그 다음에 죄는 뭐며 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벌은 결국 사람이 전제되지 않으면 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되 사법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가장 좀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이라 생각하고요. 목민심서가 결국 그 조선시대의 그 목민관들의 직무 자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목민관 업무의 한 70%가 송사였답니다. 송사. 그래서 법률과 통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추천할 책은 죄와 벌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 중학교 부위원장 순천풍덕중학교 조영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탄핵선고 과정이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탄핵선고를 위한 합의 과정은 재판관님이 김장하 선생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하는 것같아요. 참 쓰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 그걸 전략이 이쪽 헌법 소위인이 압도적으로 해야 상당히 그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생각을 해달고 말 자체가 하나가 어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이 좀 남았습니다. 개인 전에 가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어떻게 공격하냐. 소수의견까지 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 소수의견조차도 남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넓은 길 가면 좁은 길을 좀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교적 전혀 없다시피 그래서 전부도 거부하는 모든 관점에서 재판관 8명이 함께 고심하고 함께 수고하느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현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중요한 재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재판관님은 재판에 있어 경중을 따질 수 없으며 모든 재판은 각자에게 중요해서 어떤 재판은 중요하고 어떤 재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아닌 가장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재판으로 연출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이었나요?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왔어요. 그 실형선고 확정되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사람이에요. 내용은 뭐냐면 본더법인이었어요. 본더법인.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원인이 친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새 아버지의 가족하고 자기가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한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자요. 근데 친구가 본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본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투자해서 한번 중독 치료를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보석을 허가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라고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니 안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보증금을 낮춰서 보석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그 보석을 우리 재판부가 냈어요. 아무나 내도 돼요. 그래가지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또 중독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에서 창원에서 접근 가능한 데가 국립부곡병원이에요. 창녕이 창녕.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배석 판사가 했더니 거기에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급이 필로폰 이상만 한다는 거예요. 본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가 직접 전화를 한 게 처음이니 본드도 한번 해보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국립부곡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치료를 하고 또 통원치료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입원도 잘했고 통원치료도 성실히 받았고 이 친구한테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고인을 벌금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가 벌금은 안 해줘요. 그건 아주 나쁜 판결이라고 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선고 해본들 얘는 갖다 나오잖아요. 또 본드예요. 그걸 그냥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위 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길로 한번 가봤던 거다. 저는 그 판결이 제 그 판사 생활 27년 통틀어서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무항고등학교 허민지입니다. 헌법 및 판결 관련해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최근 재판 판결 결과가 국민의 공감대와 동떨어지는 등 사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800억 원 횡령버스 기사 해고, 접대 검사 면직 처분 등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따라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혹한 재판 판결이 나온다면 법적 안정성이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밝힙니다. 이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사를 오래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근무 조건이 그렇잖아요. 판사 같은 근무 조건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판사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안 해요. 법원장도 간섭하지 않고 변호사도 간섭 못하고 언론도 판사를 잘 간섭 안 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온실에서 커요. 그게 뭐 장점은 있겠지만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시대 정신? 그게 좀 늦어요. 시대가 이미 일로 가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빈스버그라는 미국 연방 대법관 중에 그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말씀이 그날 날씨는 고려할 게 아니지만 어떤 기후는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헌재를 포함하고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시대 정신이나
또는 뭐 국민의 상식 또는 평균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사는 완결체가 아니다. 판사는 완결체가 아니에요. 그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법은 어떻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와 동년배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 국민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재판해야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은 설득이에요. 납득. 피고인이 납득을 해야 그 재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뉘우친다는 것은 본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힘을 강하게 하더라도 그 본인이 뉘우치지 않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피고인이 뉘우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세계 이야기를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납득을 되겠느냐? 좋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면 누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판사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의 판사들한테. 그리고 과거의 제 자신에게. 나는 그거에 충실했는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챗GPT나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은 물론 산업구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만약 앞으로 인공지능이 법률적 판결까지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기술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에도 재판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역할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그 질문의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안 하면 AI도 보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AI 통제 기술이 발달할 거다. 그 자세한 이유는, 그 이광현 그 카이스트 총장이 쓰신 미래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AI가 발전하면 AI 통제 기술이 발전할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뭐가 남냐? 창의성이 남아요. 그러니까 AI는 창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학습한 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초보적인 추론을 할 뿐이지, 아까 누구죠?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폰을 만들 수는 없다. 두 번째, 저는 AI가 감정을 처리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따라서 AI 시대에 대비는 필요하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산업혁명 때 그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기계 파괴 운동. 근데 결국 그 기계가 그 노동자를 풍요롭게 만들었잖아요. AI도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다. 다만 우리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AI 투자가 너무 늦다. 중국 간간히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중국이 뭐 우리를 거의 따라왔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I입니다. AI는 지금 제가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딥시크뿐만 아니라 인공청소기 한번 보세요. 중국산이 엄청 그 뭡니까? 잘 나옵니다. 저는 청소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과 성함 등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날 저녁 10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선고는 문영배 재판관님을 포함한 5분의 재판관님이 기각,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님이 각하,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님이 인용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님의 각하 의견에는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탄핵 인원인 150명이 아니라 대통령, 즉 200명의 국회 정족 의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어 각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헌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마다 헌법에 의해 판결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헌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전 재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 이런 질문 미리 받아야지. 네, 그거는, 우리가 그 견해를 좀 좁혀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니세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86년도에 사법총이 되고 나서 광주 망월동 요지를 참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망월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가 몇 번인지 물어보지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죠?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마침 제 대학 감기를 좀 지나가가지고 제가 마을통 문제를 갔었고 또 며칠 뒤에 또 마을통 문제를 간 적이 있어요. 이번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것은 저는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18이 비상계엄을 다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불의에 저항하는, 불의는 불의잖아요. 불의에 저항하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주변에 시민들이 둘러쌌다. 그리고 장갑차 밑에 들어누웠잖아요. 총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7년에 민족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2.12를 개방한 서울의 공을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역사에서 내가 가해자 편에 서는 건 못하겠다. 이 두 개가 변할 겁니다. 탄핵 결정문에 보면 풍경의 소극적인 공무수행과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비상계엄이 조기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조기 해제된 것을 가지고 탄핵의 중대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5.18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학생이 질문을 한 것처럼 문제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탄핵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치러냈던 고민들은 시간의 힘을 받아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현장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학생 홍보를 하셨으니 이제 3월 4일 날 그 선보였던 영상을 굉장히 각인되어 있거든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쉬었다가 파면한다. 이 말 나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5.18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지킨다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광장에 모였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헌법재판관 그 재판 결정이 나기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사법부를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지, 헌법재판소나 대법관이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어야 할 그곳이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뒤집어져 버리면 국가에 대한 혼란이나 그런 민생의 파탄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오롯이 겪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미래를 맡겨야 되는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선출과 임명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하고 또 대통령 임명을 하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번에도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저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사법부의 독립, 이렇게 인원 선출이라든가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나 봐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운영되어 있고,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법부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거야라는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좀 이렇게 받쳐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선출이나 임명 과정들에서는 지나치게 권력자의 입김이 또는 어떤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구성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그걸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서 정문의 규정만큼 중요한 게 언제나 관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헌법 또는 정문의 규정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는 그 관행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만 설명드리는데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10월 16일, 2020년 10월 16일인가 되면 재판을 6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당시 법률에는 재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 절차에서 이준석 대리인에게 재판을 할 수 없는데 너희 개헌 방안이 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국회에서 재판을 빨리 진출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너희 개헌 방안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집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 7명 이상이 있어야만 재판을 한다는 그 법률 조항을 정지시켜달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6명이 적어도 신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분이 저를 탄핵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저거는 이준석 대리인한테 힌트를 줘서 이준석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왜 그러냐, 재판 안 하면 이준석은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재판 한다는 건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거 안 했어요. 두고 봐.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재판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가슴을 안 해놨더라면, 우리가 가슴을 안 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적 아무것도 못해요. 이겁니다. 통합이라는 거죠. 우리 진영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상대 진영에 적용되는 원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할 때는 수없이 적어도 되고, 윤석열 탄핵 때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헌법은 없어요. 그래서 탄핵. 그 당시는 그런 판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안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일침의 의견으로 7명 이상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준비기도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명이 돼가지고 감변한 바고요. 여러분은 그 윤석열 탄핵 사건이 왜 늦었냐고 그러지만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저는 10월 29일부터 재판관 9명을 채워달라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어요. 10월 29일 9명 채워줬으면 훨씬 빨리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자기 일은 안 하고 맨날 녹화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간부하면 이쪽에서 오고 간부하면 이쪽에서 오고 어느 선장이 맞춰야 해요. 바꿔 말하면 성문의 규정은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그런 성문의 규정을 완벽하게 만든 나라가 없어요. 불충분한 규정을 주권자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판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요건도 되지 않은 비상계엄을 하면 6시간 만에 해제하더라도 탄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비상계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힘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현장 질문 지원자를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점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학부모님 또 한 분 한 분씩 학생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중앙에 앉아 계신 네임색 셔츠 입으신 여자분들 마이크에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여성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저는 일단, 신청이지만 저는 경남 사람입니다. 근데 경남에서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제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새 인터넷에서 투표 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연인에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그 3위나 2위가 정치적일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정말 정치색에 민감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민감할 것 같은 정치 색깔 아니면 뭐 지역주의를 판사님,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역주의는 정치가 자꾸 정권 교체도 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저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만 연장시켜서 이데올로기가 모든 정치 결정을 우선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너는 자산이 없다냐, 너는 보수냐 진보냐 등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현재도 그런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예요. 옛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방향만 제시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또 보니까 방탄이 일본에서 1위도 되고 문화 감독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를 자신감이 없고요. 아직도. 그 이유는 뭐 우리 꼭 연구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내린 판결문에 이거는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 또는 검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사에 토론이 되고 우리 사회 당당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밀도 높은 출신이니 너희 관계는 자기냐면서 내가 너를 믿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태어나서 그때 울고 연구에 안 될게요. 절대로 그때 울고 연구에 안 될 겁니다. 그때는 국제법 연구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역주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전라남도에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가지고 왜 나를 평가를 해요? 내가 뭐 가령 어떤 일을 했다. 또는 무슨 말을 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반박하면 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차별하는 거,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나쁜 겁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조금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 학생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학생 교육의 질문을 받았으니 이번에 교원분과 부모님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부터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 랜디에 계신 남태 다팔티를 읽으신 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2층 랜디. 진짜 저는 순천에 사는 양권분인데요. 먼저 저는 재판관님이라고 그런 앞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문명대 소장님하고 전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파리학교이고요. 12년 전에 지난 4월 4일날 우리 저녁에서 한국 선거 주문을 하신 그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념의 정당이 되고 민주주의에 위대한 승리하는 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박수 한번 저는 그날 주문이 끝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저희들 같으면 좌측에 계신 현 소장 권한대행 나오시 김영주 재판관님 어깨를 꾸준히 가시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는 조금 이따 그 말씀 듣고 바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저희 원리보다 결과를 가지고만 재판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게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사례를 두고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이 판결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는 무죄를 받게 됐고 누구는 무죄를 받게 됐다. 그러면 중간에 지속유예는 보석권이 집행을 받겠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 책을 놓고 왜 우리 판사님을 저랬다라는 늘 혼자 들어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S대 출신들 말씀하실 때 새벽에 또 궁금한 부분이 저분들이 공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쌓고 판결하면 훨씬 더 현실적인 판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시비를 안 나갔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무섭잖아요. 무섭고 또 잡히면은 처벌될 테고 또 처벌되면 뭐 사고충동을 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동아리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내 나름의 방식으로 길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법시험 2차를 치고 제가 그 당시 불호공단에 한 달 반 정도 취직을 했어요. 지형전자 출신이었습니다. 한정이 나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생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반을 했는데, 그때 생각은 내가 학생원도 됐지만은, 나는 내 길을 좀 그렇게 그리고 내 혼자만을 잘 살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그 길,
걸어가면 좋겠다. 근데 그 자기만의 길이 가는데 제대로 된 길이 되려면 또 주민의 삶에서 벗어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추구할 때는 그 주민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방법이냐?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신문에 장명구 사장이 있어요. 발행이. 그분이 그때 4월 연수생이 저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등학교 졸업생을 동기생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대충 진작에 가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항상 27년 동안은 대처를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동기생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직업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그 경비민의 삶에서 좀 이렇게 경비민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한 사람 어떻게 경비민의 삶이겠어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애쓰는 그런 걸 솔직히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걸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로 재판관 가기 전에 항상 이제 좀 엘리트 코스가 있거든요. 엘리트 코스는 보통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법원 행정실 하는 거, 두 번째는 재판 연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외국 유학을 하는 거, 그렇게 쳐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 나오면서 항상 안 한 거예요. 나는 전혀 구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법정에 종종 오신 분이 문재인 변호사예요. 문재인 변호사가 임금 변호사로서 변론을 선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재판에서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같은 사무실에 쓰는 사람한테 저에 대해서 상당히 폭평을 했대요.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성품이세요. 내관상.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되시면서 헌법재판관의 인사정책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참고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런데 그때는 3초 만에 내일 있어요. 이유는 좀 금방진 이야기인데 재판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나를 위한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번째로는 지역국가인도 재판관 가서 잘한다. 이렇게 돼야 지역국가인이 이렇게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났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지역법관도 헌법재판관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일 큰 보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 두드린 거는 오른쪽 분이 남자고 왼쪽 분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 재판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것으로 현장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껏 답변해주신 재판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를 더 기억하고 특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 한 2시간 가까이 우리 전남도민과 우리 교육가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지난번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우리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문영배 전 재판관님이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정말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됐었고 오늘 학생들의 당당한 질문과 대화가 길이길이 오래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육자들끼리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